안녕하세요. 주챔 업앤다운 진행의 정승인입니다. 지난밤 뉴욕에서 AI 호재성 이슈에 관련된 대형주들 강세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이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상승으로 우리 코스피가 출발을 했고요. 7,500선이 깨지는가 했는데 다시 상승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오늘 기관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800포인트 위로 훌쩍 올라와서 835포인트에 지금 이 시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항상 이쯤입니다. 11시 구간의 변동성이 요즘 장세에 약간 커져서 이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11시 구간에서 약간 탄력이 둔화되면서 다시 7,600포인트를 놓치는 흐름이 아니나 다를까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간 IT 투톱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시장에서 내달렸다면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이나 광통신 그리고 전선주까지 동반 강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기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한 가운데 심리와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요즘 우리 시장입니다. 그간 이제 좀 악재에 민감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호재성 이슈에 강하게 반등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캐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챔 업앤다운 캐스터 김선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거센 매도 폭격을 딛고 하루 만에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그 상승 탄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간밤 뉴욕 증시가 마이크론 등 반도체주 랠리에 힘입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우리 시장 역시 어제 기록한 강한 반등세를 바탕으로 숨고르기와 추가 상승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양시장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7,600선을 지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반등이 국내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다만 국제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투자 심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83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은 개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기관이 매수세를 펼치며 시장을 든든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팔자를 외치며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인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중 시장의 수급과 이목이 집중된 주요 특징주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상장 흥행 소식을 전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될 미국 주식 예탁 증서인 ADR의 공모가가 주당 149달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한국 증시 종가보다 2.9% 높은 수준인데요. 미국 나스닥 ADR이 7배가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데뷔한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겁니다. 이번 공모로 조달한 자금은 AI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활용될 예정인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되면서 장중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은 장중 두 자릿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메타가 캐나다에 약 14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설비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 전력 인프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HLB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간암 신약 후보 물질 리보세라닙의 신약 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 서한, 이른바 CRL을 발송한 건데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HLB를 비롯해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 등 그룹주 대부분이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장중 하한가까지 밀려나 코스닥 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반등 기세를 이어가려는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와 개별 종목의 돌발 악재가 정면 충돌하며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 후반에도 코스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 업앤다운 캐스터 김선아였습니다.
네, 7월 10일 오전 11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11시에 탄력을 약간은 잃는 듯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 투자에 더 큰 인사이트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김선규 전문가님, 김선규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초반에는 기대감을 가득 안고 출발했는데 또 11시가 되니까 변동성이 나오면서 약간은 탄력이 둔화되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전보다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오늘 IT 투톱이 아닌 전선 관련주 네.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쪽까지 동반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연속성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까라는 구간인 것 같아요. 워낙 네. 변동성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좀 더 큰 그림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네,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죠. 예. 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엄청나게 위아래로 흔들어댔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랬지만 여기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구리. 자, 여러분이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바로 원자재.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자재가 부족해요. 원자재가 부족해요. 특히 어떤 게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그 소재들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 되게 부족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구리 선물. 자, 뉴욕 여기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뉴욕에 나이맥스라 그러죠. 여기에 그 뉴욕 그 선물은 아니고 뉴욕의 그 원자재 거래소입니다. 여기에서의 구리 선물 여기 나오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지만 이렇게 해서 최근 들어서 한 3, 4개월 동안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구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전선. 전선이 들어가겠죠. 전선 이게 무조건 하고 구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현재 그 구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전선 그리고 전력주는 당분간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제가 화요일에 여러분들께 전력주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구리 선물의 움직임, 정확히 얘기해서 원자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 이외에도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자재가 있는데 이 원자재들의 움직임을 앞으로 잘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선 오프닝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렸고 그럼 지금부터 오늘 간단하게 우선 기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제 나왔던 것들 그리고 오늘 나왔던 것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최근 들어서 이 인수합병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인수합병이 더 이상 재미가 없는 시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M&A라 그럽니다. Merger and Acquisition. 자, M&A라 그러죠. 자, M&A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경우가 되었다. 최근 들어서 특히 큰 것들이 무산된 게 많은데 첫 번째 정부 승인 불발. 자, 일본에 있는 마키노 프라이스를 MBK 파트너스가 먹으려고 했는데 자, MBK가 못 먹었죠. 2조 5,500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그 인수 가격이 있었고 또 다른 거 롯데렌탈을 또 지금 Affinity Equity Partners 얘네들이 지금 또 1조 6천억 원에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사실 롯데렌탈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한국 렌탈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의 그 렌탈이기 때문에 이 렌탈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정부 승인이 안 났어요. 이거 안 돼. 그러고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대해 불발되었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협상의 결렬. 한마디로 가격이 안 맞았죠. 사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그러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안 맞았다. 자, 풍산 탄약사업부 매도하려고 자, 요거 좀 사갈라 그랬는데 하나에서는 너무 싸게 불렀죠. 1조 5천억. 예, 큰 돈이긴 한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더 달라 그래가지고 풍산이랑 결국 마지막에 어그러졌습니다. 그래 됐고 CG바이오. 자, 요것도 역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여러 가지
그 제형이라든가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된 회사죠. 요거 이제 대웅 계열인데 IMM에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가격이 안 맞으니까 역시 이것도 결렬. 그 다음에 이지스, 에이기스 자산운용 이것도 역시 힐하우스에서 살려고 그랬는데 자 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가격들이 생각보다 싸다. 혹은 지금 현재 팔려는 사람들이 정말로 비싸서 저기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값에 팔아야 돼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뭐냐? 싸게 불러서 망한 케이스. 예, 그래서 협상이 결렬된 거. HS 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발 변수가 있죠. 여기 레뷰 코퍼레이션이나 메가박스, 바크노이슨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밥캣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안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변수가 팍팍 생기니까 그렇게 돼서 3조짜리인데 이것도 역시 중간에 이거 못해 그러고서는 깨지는 경우 특히 돌발 변수 같은 경우는 외부의 영향이 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메가박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레뷰 코퍼레이션도 역시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는 여기는 아예 조 단위도 아니고 천억 단위 이렇게 지금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 인수합병이 더 이상 재미가 없는 시장인데 특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인수합병이라는 것이 더 이상 옛날같이 그렇게 쉽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졌고 거기다가 조건이 까다로워졌으며 더하기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보통 프락시라 그러죠 표대결 일명 주총에서의 표대결까지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요거를 지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걸 다 지우고 얘기를 하자면은요. 미국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싹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80년대 이전과 이후에 그 미국 같은 경우 자, M&A가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80년대 이전에는 어려웠어요. 하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80년대 이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easy. 그야말로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이제는 이 인수합병 때문에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들을 고용을 해야 됐고 그리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느냐. 그전에는 상당히 고상했던 우리 백인계 변호사들이 있었죠. 그랬는데 80년대가 지나고 나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백인계 회사들은 싸그리 망합니다. 예. 백인들은 싹 망하고요. 백인 없어지고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유대인들이 차지합니다. 자, 갑자기 좀 얘기가 이상해지는데 이 유대인 변호사들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략 한 20년 이상을 그 인수합병에서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오만 가지 게임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골이 난 변호사 집단이었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치고 올라와서 지금은 인수합병 시장이 어떻게 됐냐? 엄청나게 쩡글이 돼 버렸어요. 미국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인수합병은 더 이상 재미가 없는 시장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보여주는 2026년의 대한민국 인수합병 시장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오늘 또 중요한 반도체 이슈죠. 두 번째. 자, 여기에 AI PC용 두뇌를 만든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제 종합 반도체죠. 패밀리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우리의 파운드리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레가시까지 거기서부터 초고성능 HBM 나노 단위까지 다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 400조 시장이나 되는 AI PC용 AP를 만드는 것에 이제는 집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한경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게 2025년에 한 910억 달러였는데 앞으로 6년 뒤에는 2,600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다. AI PC는 이렇게 되고 데이터 센터, 자, 데이터 센터는 지금은 3,442억 달러지만 앞으로 2조 230억 달러까지. 자, 이 정도면 거의 한 6배 이상, 거의 7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에서의 LSI 사업부, LSI가 뭐냐면은 초고속 집적 회로라는 얘기죠. 집적 회로 사업부, 쉽게 해서 반도체인데 반도체 실적은 지금 2025년도부터 해서 쭉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이 내년까지 봤을 때 이렇게 40조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달성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가 지금 많이 까먹긴 했지만 앞으로 이게 이제 앞으로 흑자 전환하면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스마트폰의 AP 지금까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을 누가 가장 많이 했느냐? 미디어텍이라고 대만 회사가 제일 큽니다. 3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퀄컴하고 애플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니SOC, 자 이것도 중국계.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데를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유니나 아니면은 여기에 퀄컴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이 중요한 거 AI의 일상 점령.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생활에서 지금 핸드폰을 비롯해서 노트북, 패드,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그 가전에서도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 IoT라고 그러죠. IoT. 자, IoT가 AI를 만났을 때 이게 또 지금 앞으로의 화두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DX, 정확히 얘기해서 그 가전사업부죠. 삼성의 가전사업부라든가 다른 중요한 곳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 그야말로 유비쿼터스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IoT와 AI가 이제 결합하는 이런 단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과연 어디까지 그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사. 자, 우리 모두 다 아는 SK하이닉스 지금 다 얘기가 나왔죠. 자, 149달러의 공모가가 나왔고 ADR이라는 게 됐습니다. 자, 아메리칸 DR을 하겠다 해서 149달러. 1,500원 환율로 계산했을 때 22만 3,500원. 계산하고 왔습니다, 제가 요거. 22만 3,500원 정도의 확정이 가가 정해졌죠. 근데 역대 2위급이고 40조 원을 조달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에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가셔서 배를 땅 하고 올리시는 그거를 하신다. 이렇게 나왔고.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DR 상장사가 우리나라에 SK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은행, 국민 KB라든가 신한이라든가 여러 중요한 은행들도 미국에 ADR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략 한 20개 정도 가까이 혹은 조금 더 많이 돼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티커로는 SKHY로 지금 정해졌죠. 예, 미국에서 미국 주식에서 살려 그러면 SKHY로 하면은 사실 수가 있습니다. 티커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역대급의 DR로 되었다. 참 좋은 얘기고 쾌거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야, 소장아,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도대체 DR이 뭔지 난 잘 모르겠다. 말은 DR 그러는데 이 DR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선 요거부터 먼저 얘기하죠. 이건 또 다른 DR 얘기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DR 상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계 미국 바이오 4사. 자, 얘네들은 뭐냐면은 이제 KDR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한다. 여기도 또 DR인데 KDR 이거는 뭐냐? 미국에 상장한 나스닥에 있던 거를 이거를 우리나라의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상장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야, 이런 경우도 있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DR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니아부터 시작해서 브레이스바이어, 파인트리 해가지고 4개 정도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미 특징이 뭐냐? 이미 기술 이전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회사란 거죠. 대형 회사하고. 자, 대형 바이오랑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믿을 만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원주 직접 상장을 하면은 이게 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당연히 원주는 미국의 그 예탁원에다가 맡겨놓고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여기에 관해서 여기에 증서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나왔던 것들에서 중요한 거 DR이라는 게 뭐냐? Direct Registration, Direct죠. 그래서 직접 등록을 한다. 상장이라는 얘기예요.
registration이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직접 상장을 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 증시 혹은 해외 증시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다른 나라에 있는 거래소에 상장을 할 때 그럴 경우에 바로 이런 DR이라 그래서 직접 상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방식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정확히 얘기하면 전부 다 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partial, 부분 상장이에요. 요거는 첫째. 중요한 거는 다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5%의 주식만 예탁을 맡겨놓고 그 주식이 미국에 DR 상장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아까 나왔던 그 한국계 미국 바이오 회사들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일부 지분만 우리나라에 집어넣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게 있죠. 그런데 직상장이 아니다. 직상장은 뭐냐? 한마디로 쿠팡 같은 경우, 이거는 쿠팡. 대표적인 예가 쿠팡이죠. 네, 지금 주가는 미친 듯이 빠지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쿠팡 이렇게 해서 직접 상장을 하는 경우는 아예 그냥 직상이라 그러고 이거는 DR이 아닙니다. 요거랑 절대 아니라는 거 구분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상장하는 국가에 따라서 ADR, 미국이니까 아메리칸에서 아메리칸 DR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KDR이면 코리안 DR. 자, 그래서 DR 앞에다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 거래소에 상장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R 상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부분 상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상장일 경우는 예탁원에다가 상장하는 만큼의 주식을 예탁. 자, 무슨 얘기냐? 요거는 외국에서 거래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은 그냥 예탁원에서 보관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나스닥이나 아니면은 그 뉴욕 그 거래소 NISE 이쪽에다가 바로 그 거기에다가 새롭게 그 등록주를 만듭니다. 등록주를 만들고 요거를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모셔가는 DR이 있고 내 돈 내고 하는 DR이 있다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액티브 같으면은 내가 내 돈 내고 하는 거. 액티브 DR. 자, 이거는 내가 내 돈 내고 가서 하는 거고, 패시브면은 거래소에서 와주십시오 하고서 모셔가는 DR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을 거래소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극히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서,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게 제약바이오 같은 얘기들이 나왔고, 오늘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간단한 얘기 좀 하죠. 자, 제약바이오, 제약하고 바이오 합쳐서 이 두 개의 섹터를 합쳐서 이렇게 제약바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제약바이오는 복마전이다. 무슨 얘기냐? 샀는데 하한가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기대 단어가 샀는데 상한가 여러 번 맞을 수도 있는, 혹은 미국 같으면은 밑도 끝도 없이 100% 이상 튀어오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복마전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신약개발, 줄기세포, 신물질의 3대장이 있고, 최근 제형투자에도 물결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제약바이오를 움직이는 가장 큰 이슈는 신약개발, 그래서 임상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역시 잘 알고 봐야 되고, 세 번째 신물질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형투자.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봤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제형투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말고 또 하나 더 최근 들어가서 늘어난 게 뭐냐면은 피부 미용이 나왔습니다. 이 피부 미용까지 해서 크게 5가지가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하부 파트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투자한 만큼 실패도 엄청나게 넘쳐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번에 뭐가 될 거야? 임상 2상이 될 겁니다. 3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상이 지나가면 등록이 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팔 수가 있을 겁니다라는 5만 가지 희망을 가지고서
주가를 쭉 당겨 올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패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콱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비일비재한 게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자, 여기에 사실 많은 개인들께서 좀 많이 이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시다가 지금 굉장히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가장 큰 복병이 뭐냐? 누가 뭐라 그래도 임상 실패. 이게 임상은 가장 중요한 재료이면서 동시에 복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임상을 했을 경우 잘 올라가다가 될 거예요 하고서는 기다리고 있다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 임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경영권 분쟁. 자, 대표적인 게 뭐죠? 한미약품,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근데 얘네들도 나쁜 주식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정말로 탄탄한 회사예요. 엄청나게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나중에 정말로 잘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임상 실패는 참을 수 있어요. 예. 왜? 실패하면은 보완해서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가버넌스. 뭐 했는데 갑자기 회장이 뭐 팔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대량으로 뭐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 빠지는 거. 이거 아주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약바이오는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나스닥 제약바이오 소형 러셀 2000에 나오는, 이제 이거는 나스닥이나 뭐 이런 그 뉴욕 거래소 말고 러셀 2000 지수라고 이제 중소형 주식이 2000개 모아놓은 거 있습니다. 그 러셀 2000에 있는 나스닥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히 정말로 작전주, 진짜 작전주죠. 진짜 작전주죠, 그건. 그 작전주에 잘못 걸리면은 여러분 마이너스 95%에서 99%를 찍는 엄청나게 힘든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나스닥 제약바이오는 건드리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ADR과 관련해서 지금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제약바이오 이야기까지 풀어주셨어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 좀 살펴보면은 뭐 좀 차트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8% 넘게 뭐 오르고 있는 가운데 HLB 같은 경우는 하한가거든요. 네. 그런데 뭐 제약바이오 쪽이 워낙 뭐 각기의 전투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워낙 소외받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제약바이오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섹터 쪽에 어쨌든 투심이 좀 회복이 돼야 강세가 좀 붙을 것 같은데, 대장주는 잘 가고 있는 가운데 악재가 나와서요.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말씀 중에 괜찮은 기업은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괜찮은 기업은 괜찮은데 네. 일단 첫째로 봐야 될 건 실적입니다. 우선. 실적. 첫째로는 우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고.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 종목을 보면서 하는 게 좋죠. 자, 우선은 이걸 보면서 하는 게 좋죠. 첫 번째, 자, 우리가 우선은 그 알테오젠부터 보죠. 제일 큰 게 알테오젠이니까 알테오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바닥을 거의 잡아가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바닥을 좀 잡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지금 자리를 보면은 이 자리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바닥을 잡아 있는데 여기서 더 빠질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지지를 잡으면서 다시금 반등할 찬스를 노리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은 이제 여러분 여기서는 HLB 지금 지금 여기서는 조금 하한가가 났기 때문에 놀랐지만은 이거 보완 수사가 아니고 보완 자료가 다시 들어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기서는 파마 리서치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리쥬란 같은 거를 했다가 지금 돼 있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제약바이오에 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하반기에 이렇게 시장이 자꾸만 변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 우리가 강연회 통해서 더 많은 깊이 있는 인사이트 드릴 수 있거든요. 강연회 일정 잠시 후에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7,580포인트 계속해서 기관이 좀 받쳐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금융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오늘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반등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큰 양봉을 그려내면서 840포인트까지 탄력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좀 체크포인트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ADR을 놓고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은 눈치 보기 그러면서 자금이 좀 코스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어떤 시장에서 오늘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힌트를 좀 얻어야 될까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어제까지가 옵션 만기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동안에 어제는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심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코스피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자리. 자, 어제 7,232포인트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가고 있죠. 그리고 반등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3%, 지금 4%가 넘게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아침에 오전 중에는 좀 빠졌다가 다시금 당겨 올리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양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자리에 와 있는데 굉장히 지금 그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거의 2달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나아질까 그랬을 때는 우선은 옵션 만기일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은 받쳐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을 잠깐 볼게요. 201. 코스닥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떨어졌다가 바닥을 잡고 이 자리에서 자 787포인트에서 바닥을 잡고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 상당히 코스닥은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 그러니까 전문가님, 오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코스닥은 그래도 추세적으로 좀 돌려 세우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특히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오늘 보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두 개가 다 보면은 이제 기관이 잡아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 둘 다 기관이 잡아주고 있죠. 자, 기관 그리고 기관 여기서 기관이 지금 다 코스피 코스닥을 잡아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바닥을 잡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기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이 어쨌든 포인트를 약간은 바꿔나가는 구간이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략을 좀 수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가운데 그래도 IT 투톱은 아닐까라는 고민도 함께 드는 오늘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 잡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시장 오래 보셨잖아요. 네. 투자에 대한 원칙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좀 시장을 임할 때 우리가 승률을 높일 수 있다? 좀 덜 멘탈을 깨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잡고 나가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의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얼마를 벌 것인가 보다는 얼마나 잃지 않을 것인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쪽배라니까요. 네.
리스크를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느냐. 네, 그렇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가장 그 핫한 그 단타를 물론 위주로 하는 분이긴 하지만 상당히 핫하신 분이 마크 미너비니라고 있어요. 이분. 자, 이분이 전미 투자 대회에서 2번을 챔피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회 때는 155% 수익률로 1등을 했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이번에 좀 더 세게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넣어야지 해서 돈 많이 넣어서 354%까지 수익을 내서 우승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5년 동안 했을 때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자그마치 33,554%. 자, $10,000 가지고서는 얼마를 만들었냐면 335만 달러를 만들었고, 이걸 수익을 계좌 인증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minervini.com이라고 있어요. minervini.com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요거를 그동안 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또 여기서 회원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확실한 목표를 집중하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그 목표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신이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가지. 자, 첫 번째 가격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추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앞으로 갈 수 있는 실적들, 여러 요인들, 요거를 가지고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분이 이 미널빈이죠. 이분 말고도 또 다른 분이 이제 얘기하는데, 바로 윌리엄 오닐이라고 해서 또 다른 투자자, 영국 투자자인데, 이분은 캔슬림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거를 다 따서, 자, 요거를 다 따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캔슬림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C 그러면은 우리 자 캐피탈, 그래서 분기별 쿼터, 그다음 EPS 분기별 주당 순이익 EPS죠. 자, EPS에 이분은 집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 연간하고 여기는 쿼터리. 자 여기에 분기별로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같은 EPS인데 애뉴얼, 즉 연간으로 하는 것들. 자, 여기에 대해서 요 순이익이 얼마가 났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일단 돈을 벌어야 배당을 준다. 돈을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된다. 왜? 그래야 내가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모든 주식회사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이 투자한 지분만큼에서 우리가 벌은 수익금에 대해 배당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주가 중요하다. 예. 이 주주들의 이익 뭐냐면은 배당을 얼마를 주느냐, 줄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요거 좀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까지 첫 번째는 배당에 대한 얘기, 즉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신제품 신규 관리 신고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요거는 성장성. 자, 안 울리는군요. 잠깐만요. 네, 성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봐야 된다. 자, 세 번째는 공급과 수요, 즉 스몰 캡으로서, 그리고 거래량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리더, 이게 거버넌스에 속합니다. 요거는 거버넌스. 자, 아까 나 얘기했던 거버넌스 있죠. 그래서 이 주가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러한 경영자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신뢰가 안 가겠죠. 다음 다섯 번째, 제도권의 스폰서십. 자, 여기서 물론 이제 제도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부 기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 사회라든가 아니면은 이들이 상대하고 있는 고객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 마켓의 방향성. 자, 시장 방향성까지 해서 이렇게 7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다 봤을 때는 결국은 뭐냐면요. 첫째, 크게 3가지 정도. 첫 번째, 돈 잘 벌어야 되고요. 두 번째,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건실한 리더가 있느냐, 즉 경영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 3가지가 다 잡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업도 잘하고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되고 좋은 CEO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우리가 기본으로 들어가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ADR에 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상장을 앞두고 이야기들이 약간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역대급 이렇게 큰 IPO를 겪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엇갈리는 구간 같은데 ADR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쨌든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당연히 장단기 전략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크게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자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국내를 놔두고 굳이 해외에서 ADR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째는 뭐냐면요. 자 일단은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요걸 좀 지우고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의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확실하게 미국에 투자를 한다. 자, 미국 투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려는 거다. 그래서 미국 내에 우리는 공장을 짓고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당연히 자금 조달이 필요한 거죠.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첫 번째가 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특히 HBM을 가지고서 미국에 제대로 이익을 줄 수 있는 회사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ADR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실적 이외에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서 있을 실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보다 SK그룹이 굉장히 많은 지난 5년 동안 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좀 상장을 시켰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생각보다 자금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었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주주들의 반발이 좀 있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한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는 잠깐 튀어올랐다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여기서 어느 정도 돌려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좋은 회사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 회사라면은 여러분들의 판단하에 정확하게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략을 짜고 수익을 거기서 얻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ADR 상장 후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지만 그 후에 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것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좋은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의 체크 포인트들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후장 들어서 어떤 모습으로 그려갈지 사실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줬으면 좋은데 아직 코스피가 60일 선 위로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오후장 투자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 한 10시 정도 됐을 때 그래서 11시 정도 됐을 때 굉장히 그 변동성이 심하게 그렇게 바뀌었던 시장이 한 2개월 정도가 지속이 됐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 어제부로 해서 옵션 만기일이 일단 끝났습니다. 7월에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강하게 기관이 매수세가 시장으로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있을 때 이 오후의 변동성, 정확히 얘기하면 오후 변동성이 과연 어떻게 또 바뀔 것인가 이것을 지켜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 즉 오전 타임에서는 상당히 위축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위축된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지금 강하게 땡겨 올렸습니다. 특히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어느 정도 그 변동성의 리스크가 지금 제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오히려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오후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잘 유지를 해줄 수 있는가 이걸 지켜보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의 상장 기대감 때문에 사실 양전했지만은 조금 더 불안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 ETF 그리고 또 다른 당장 이 본주들이
또 다시 강하게 움직인다 그랬을 때는 기대감 때문에 쏠림 현상이 또 다시 조금은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점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폭풍이 비록 옵션 만기일은 끝났지만 조금은 더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잠해지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폭풍이 좀 잠잠해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당장 오후장에 어떤 것들을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자라는 보수적인 이야기이신가요? 네, 저는 일단은 오늘보다는 오히려 월요일에 보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월요일에 급등을 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따라가지 못했다고 그거를 추매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거나 그런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무슨 일이 있냐면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또 손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기다리고 추격 매수도 하면 안 되고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또 약간 변동성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약간의 쏠림이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아까 앞서 내용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에도 좋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반도체를 먼저 갖는 것이 우선이 될까요?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을 그래도 좀 기회를 모색하는 게 조금 더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들이 전체적으로는 약간 이제 쉬어가는 구간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보다는 이제는 그동안에 정말 그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님들께서는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지금 현재 자리는 오히려 저점을 바라보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략과 함께 다음 주에 어떤 전략으로 좀 시장을 임해야 할까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금요일장인데요. 변동성이 커지는 11시 구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월요일에 좋은 소식 들고 11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